비명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저는 그 순간 굴삭기 엔진 소리보다 더 큰 절규를 들었습니다. 석양에 잠긴 묘역,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죠. 저는 리처드 하트만입니다. 독일 출신 법의학자로 30년 넘게 죽은 자들의 진실을 밝혀왔습니다. 한국에 온 건 우연이었습니다. 국제법의학 심포지엄 강연차 서울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박진수 회장을 만났죠. 그는 저에게 간단한 자문을 부탁했습니다. 가족묘 이장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묘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석양이 묘비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굴삭기는 이미 시동이 걸린 상태였죠. 인부들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묘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랐죠.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가 앞서 달려왔고 남자아이가 뒤따랐습니다. 옷은 낡았고 신발은 헐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무엇보다 강렬했죠. 안 돼요. 여자아이가 굴삭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파면 안 돼요. 남자아이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아빠, 그냥 놔두세요. 인부들이 당황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아이들이 나타나서? 아닙니다. 그의 눈빛엔 놀라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진정해라. 여자아이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리처드라고 한다. 독일에서 온 의사야. 의사요? 그럼 우리 아빠 살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아빠가 언제 돌아가셨니? 여자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전이요. 교통사고로요. 남자아이가 누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누나, 그만하자. 안 돼. 아빠 무덤 파면 안 된다고.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얘들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무덤은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여기 이름도 있어요. 여자아이가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봤습니다. 박도연. 회장의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눈빛을, 인매를 관찰했죠. 30년간 시신을 부검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유전적 특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 죽은 자의 혈육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강 실장, 작업 중단하게. 회장님, 하지만
중단이라고 했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들이 누굽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묘비를 바라볼 뿐이었죠. 모르십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에 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석양이 더 깊어졌습니다. 묘역은 점점 어두워졌고 아이들은 여전히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장이 아니다. 누군가의 죄가 지금 이 순간 깨어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트만 박사, 부탁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말씀하십시오. 어제 그 아이들, 제 손자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법의학자로서 함부로 단정할 수 없었죠. 서류를 봐야 합니다. 출생 기록, 가족관계 등록부, 모든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제 서재로 오시죠. 회장의 저택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넓은 서재에는 책들이 가득했고 책상 위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이 파일을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 고아원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박서연, 여, 2022년 3월 입소. 박민준, 남, 2022년 3월 입소. 같은 날 입소했습니다. 보호자라는 공란이었죠. 회장님, 이 아이들은 언제부터 고아원에 있었습니까? 3년 전부터라고 들었습니다. 3년 전. 박도연이 사망한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 오전 7시 45분. 병원 도착 시각 오전 8시 17분.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32분. 사고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 32분이 걸렸습니다. 회장님,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12km 정도 됩니다. 12km에 32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깁니다. 뭐가 깁니까? 새벽 시간 12km를 32분이나 걸렸습니까? 보통은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구급차 출동 기록, 현장 도착 시간, 환자 상태 기록.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병원 선택 기록이었습니다. 이송병원 청담의료원.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회장님,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이 어딥니까? 성모병원입니다. 3km 거리에 있죠. 그런데 왜 12km나 떨어진 청담의료원으로 갔습니까? 회장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지시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그걸 찾아야 합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통화 내역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사고 당일 박도연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 적혀 있었죠. 오전 7시 30분 마이너스 수신 김정희. 오전 7시 46분 마이너스 수신 김정희. 오전 8시 12분 마이너스 수신 김정희. 김정희. 박도연의 아내 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 그날 아침 3번이나 전화를 했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사고 직전, 사고 직후, 그리고 병원 도착 직전입니다. 왜 이렇게 자주 전화를 했을까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책상 모퉁이에 놓인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엔 3사람이 있었습니다. 박도연, 그리고 2아이. 여자아이가 남자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남자아이가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닮았습니다. 눈매가, 입매가, 미소 짓는 방식이 똑같았죠. 저는 사진을 들고 회장을 봤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은 겁니까? 회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년 전쯤일 겁니다. 도연이가 제 서재에 몰래 숨겨둔 겁니다. 왜 숨겼습니까? 저희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혼을요? 도연이는 첫 아내와 사별한 뒤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지병이 있는 여자였죠. 저희는 반대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들의 엄마입니까? 그럴 겁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망했습니다. 도연이가 죽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반대, 출생, 사별, 사고. 그리고 32분의 공백.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의도적 지연. 누군가 생명을 살릴 기회를 미뤘다. 그 32분 동안 한 남자는 죽어갔다. 회장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택입니다. 누군가 당신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둔 겁니다. 며칠 후 회장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트만 박사, 제 창고에 도연이 유품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회장 저택 지하 창고는 어두웠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죠. 오래된 가구들 사이로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도연 유품. 박스 겉면에 매직으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박스를 열었습니다. 옷가지, 시계, 낡은 지갑, 그리고 가죽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 봅니다. 저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는 2019년 4월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사망하기 3년 전이었죠.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희와 결혼하라 하신다. 첫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회장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계속 읽어드릴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아프지만 따뜻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집니다. 수진.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쌍둥이라고 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손주가 생긴다고 제가 아버지가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져라. 너는 재벌가의 장남이다. 아버지, 저는 장남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자입니다. 회장이 벽에 기댔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몇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0년 2월 서연이와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수지는 힘들어했지만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2021년 7월 수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 악화됐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부탁해요. 당신이 아버지예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지키겠다고. 저는 잠시 읽기를 멈췄습니다. 회장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계속 읽어주십시오. 저는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날짜는 2022년 2월이었습니다. 박도연이 사망하기 한 달 전이었죠. 아버지께서 또 정희와의 재혼을 강요하셨습니다. 회사를 위해, 가문을 위해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가족이 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 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제 마지막 의무입니다. 일기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고 안이 고요했습니다.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죽인 겁니까?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법의학적으로 당신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당신은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그와 눈을 맞췄습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아이들을 찾으십시오. 당신 손주들입니다. 박도연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아이들입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만드는 겁니다. 후회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행동만이 속죄입니다. 저는 일기를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일기,
아드님이 쓴 마지막 증언입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그가 외쳤습니다. 회장이 일기를 껴안았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법의학자입니다. 죽은 자의 몸에서 진실을 찾죠. 그런데 오늘 죽은 자의 글씨에서 더 큰 진실을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는 증거입니다. 저는 창고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일기 속 잉크는 마르지 않았다. 그만큼 진실은 현재형이다. 박도연은 죽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다. 저는 다시 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32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사고 발생 오전 7시 45분, 병원 도착 오전 8시 17분. 법의학자로 3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30분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경계라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경계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사고 당일 구급대 보고서 원본을 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틀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출동 시각 오전 7시 47분. 현장 도착 오전 7시 52분. 환자 상태 의식 혼미, 다발성 골절, 내부 출혈 의심. 이송병원 청담의료원.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성모병원이었습니다. 거리는 3km였죠. 응급실도 있고 외상센터도 갖춰진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12km나 떨어진 청담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청담의료원을 검색했습니다. 개인 병원이었습니다. 규모도 작았고 외상 전문의도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왜 작은 병원으로 보냈습니까? 저는 구급대원 인터뷰 기록을 찾았습니다. 이송병원 지정은 누가 했습니까? 전화로 지시받았습니다. 누구의 전화입니까? 환자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보호자. 저는 통화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고 당일 박도연의 휴대폰 기록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마이너스 수신 김정희. 오전 7시 46분 마이너스 수신 김정희. 오전 8시 12분 마이너스 수신 김정희. 김정희. 회장의 며느리 박도연과 재혼하기로 약속했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시간표를 따라갔습니다. 7시 30분, 사고 15분 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7시 46분, 사고 1분 후에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8시 12분, 병원 도착 5분 전에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정확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 그날 아침 어디 있었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 있었을 겁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외출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모른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 구급대에 전화했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정희는 도연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십시오. 사고 1분 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았겠습니까?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리고 구급대에 병원을 지정했습니다. 왜 작은 병원을 선택했겠습니까? 저는 의료 기록을 꺼냈습니다. 도착 시각 오전 8시 17분. 환자 상태 무호흡, 무맥박. 심폐소생술 시행 5분. 사망 선고 오전 8시 22분. 저는 붉은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보십시오.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5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실패했죠. 그게 무슨 성모병원이었다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외상센터가 있었고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청담 의료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32분이 지연됐습니다. 그 32분 동안 박도연은 죽어갔습니다. 내부 출혈로 천천히 고통스럽게 말입니다. 회장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주십시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회장님, 며느님이 아드님을 죽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통화 기록, 병원 선택, 시간대별 동선. 모든 게 일치합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포기시켰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감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기는 제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거만 다룰 뿐이었죠.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 압력, 숨겨진 아이들, 재산 상속. 김정희에게 박도연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진실을 밝히거나 침묵하거나. 회장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우리 가문이 무너집니다. 침묵하면 아드님의 죽음은 영원히 사고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평생 고아로 살아갑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문을 향해 걸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틀 후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답을 주십시오. 다음 날 회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트만 박사, 고아원에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알겠습니다. 푸른나무 고아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고 페인트가 벗겨진 벽이 보였습니다. 원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저렇습니까?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연이와 민준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왜 또 왔어요? 목소리에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너희와 이야기하러 왔단다. 무슨 이야기요? 어차피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당신은 누구세요? 저번에 묘지에 있던 사람이죠? 나는 너희 할아버지란다.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한테 할아버지 같은 거 없어요. 우리는 고아예요. 민준이 누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누나, 그만해. 안 돼. 우리 또 버려질 거야. 항상 그랬잖아. 저는 서연의 눈을 봤습니다.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경계심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가 보였죠. 서연아, 우리는 너희를 버리러 온 게 아니란다. 그럼 뭐하러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박도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러 왔단다. 서연이 일기장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아버지가 쓴 일기란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0년 2월 서연이와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이름이. 그래, 너희 아버지가 직접 쓴 거야.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가 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너희를 무척 사랑했단다. 서연이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며 읽었죠. 서연이는 엄마를 닮아 예쁘고 민준이는 씩씩합니다. 이 아이들이 제 전부입니다. 그래, 목숨보다 더 사랑했단다. 그럼 왜 우리를 버렸어요? 왜 우리를 여기 혼자 뒀어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목숨보다 더 사랑했단다. 그럼 왜 우리를 버렸어요? 왜 우리를 여기 혼자 뒀어요? 회장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할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를 막았어. 할아버지가 너희를 몰랐어.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할아버지 손주예요? 그래, 너희는 내 손주란다. 박도연의 자식들이야.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란다.
너희가 동의하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진짜 손주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 서연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우리 어떻게 할까?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누나가 결정해. 난 누나 믿어. 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는 왜 우리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녀와 눈을 맞췄습니다. 나는 법의학자란다. 죽은 사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하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실, 그게 바로 너희란다. 나는 그 진실을 증명하고 싶구나. 서연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검사해요. 회장이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아이들은 처음엔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데려갈게. 반드시 데려갈게.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30년간 죽은 자들만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살아있는 사랑을 봤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서 아버지를 봤다. 죽음은 육체를 가져가지만 사랑은 DNA에 남는다. 그것이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진실이다. 회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하트만 박사,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법정에서 말입니다. 저는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자문이 아닙니다.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진실의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을 구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의 미래도 구해 주십시오. 저는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습니다. 검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리처드 하트만 박사님이시죠?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도연 사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싶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사건은 이미 종결됐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죠.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슨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십시오. 병원 이송 경로, 통화 기록, 시간대별 분석. 모든 게 의도적 지연을 가리킵니다. 검사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록실이 필요합니다. 당시 조사 자료를 다시 봐야 합니다. 검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루만 드리겠습니다. 기록실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공간이었죠. 저는 박스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사진, 혈흔 패턴 분석, 사고 위치 도면, 차량 파손 상태. 모든 자료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브레이크 자국 없음, 핸들 조작 흔적 없음, 돌발 회피 시도 없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연은 이렇게 정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고 현장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도로는 직선이었습니다. 시야도 좋았죠. 새벽 시간이라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가 났습니까? 저는 차량 파손 각도를 분석했습니다. 측면 충돌이었습니다. 정면이 아니라 옆면이 찌그러져 있었죠. 누군가 옆에서 들이받았습니까? 하지만 목격자 진술엔 다른 차량이 없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당시 사고 시각과 비슷한 시간이었죠.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에 섰습니다. 차량이 미끄러진 흔적을 따라 걸었습니다. 10m, 20m, 30m. 그리고 멈췄습니다.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멈출 수 없었습니까? 저는 무릎을 꿇고 아스팔트를 만졌습니다.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했죠. 이건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이건 밀린 자국입니다. 누군가 박도연의 차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검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까? 파손돼서 복구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원 CCTV는요? 당시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사고로 봤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확인하십시오. 이틀 후 검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사님, 병원 CCTV 복원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오전 8시 15분.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누굽니까? 검사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정희입니다. 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영상 속 김정희는 의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 서류가 뭡니까? 검사가 기록을 뒤졌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가 거기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됩니까? 됩니다. 그녀는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법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누군가 지시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재수사를 신청하십시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희를 소환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돌아온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 법은 느리지만 증거는 늙지 않는다. 저는 증거 봉투에 모든 서류를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썼습니다. 법정 제출용.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무엇이 준비됐습니까? 진실입니다. 이제 법정에서 말할 차례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법은 느립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줄 압니다. 진실은 반드시 법정 위에서 숨을 쉽니다. 법정 안 공기가 무겁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인.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김정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 말입니다. 방청석에는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민준이가 그 옆에 있었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저는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맹세합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께서는 독일 법의학자이시죠? 그렇습니다. 30년간 법의학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박도연 씨 사건을 조사하셨습니까? 예, 회장 박진수 씨의 요청으로 자문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증인께서 작성하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병원 이송 경로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3km 거리에 성모병원이 있었습니다. 외상센터를 갖춘 대형 병원이었죠. 그런데 구급차는 12km나 떨어진 청담 의료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청담 의료원은 외상 전문의가 없는 작은 병원이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를 보낼 곳이 아니었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사고 발생부터 병원 도착까지 32분이 걸렸습니다. 정상적이라면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였죠. 그 시간 차이가 중요합니까? 저는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의학에서 30분은 생과 사의 경계입니다. 내부 출혈 환자는 골든타임 내에 수술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박도연 씨는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김정희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증인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증인, 직접적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있습니다. 통화 기록입니다. 모니터에 통화 내역이 떴습니다. 사고 당일 피고 김정희는 박도연에게 3번 전화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사고 15분 전입니다. 7시 46분, 사고 1분 후입니다. 8시 12분, 병원 도착 5분 전입니다.
법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어떻게 사고 1분 후에 전화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았습니까?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구급대 기록을 보십시오. 병원 선택은 보호자의 전화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보호자가 바로 피고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병원 CCTV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모자를 쓴 김정희가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의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서류가 무엇입니까? 검사가 대답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는 당시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재혼 전이었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습니까? 누군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김정희가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봤죠.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피고는 박도연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켰고 잘못된 병원을 선택했고 연명치료를 거부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이것이 살인이라고 주장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적 정의는 판사님께서 내리실 일입니다. 저는 다만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도연은 살 수 있었습니다. 32분만 빨랐다면, 올바른 병원을 선택했다면, 연명치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검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박도연 씨의 일기를 법정에서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20년 2월 서연이와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피를 나눈 자식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제 마지막 의무입니다. 법정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일기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뒀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서연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심판받아야 할 건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사랑을 죄로 만든 모든 선택입니다. 판결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밖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회장과 아이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민준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민준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단다. 진실은 이긴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김정희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표정이 없었죠.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것인지 옆 사람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앉았습니다. 우리도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멈췄습니다. 피고 김정희는 박도연의 사망과 관련하여 의도적 구호 방해 및 직무유기 방조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김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성년자 박서연, 박민준에 대한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서연, 박민준의 친권자는 조부 박진수로 지정합니다. 피고의 친권은 즉시 박탈됩니다. 순간 정적이 무너졌습니다.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서연이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예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데려갈게. 이제 너희 집이야. 민준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했구나. 용감했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밝았습니다. 서연이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의 하늘은 누군가의 용서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장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저택은 따뜻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달랐죠.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회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하트만 박사,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제 손주들을, 제 아들의 마지막 바람을 말입니다. 회장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잠시 따라오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연의 방이었습니다.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3년간 닫혀있던 방이었죠. 이제야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책들.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회장이 책상 앞에 섰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조용히 펼쳤습니다. 도연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어. 아버지가 그 죄를 만들었어. 아버지가 너를 막았어. 아버지가 너를 죽였어.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서연이와 민준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아이들. 아버지가 지킬게. 회장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노트에 썼습니다. 속죄는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진실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조사 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건 종결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컴플리트 대신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얼라이브, 살아있다. 진실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숨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회장과 아이들과 함께 묘지로 향했습니다. 박도연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석양이 묘비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은 빛이었죠. 서연이가 국화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회장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우리를 보고 계신다. 아빠가 우릴 볼 수 있어요?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서연이가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할아버지랑 살아요. 할아버지가 우리 데려가신대요.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 행복할게요. 약속할게요.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늦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지킬게. 내 아이들, 내 손주들을 반드시 지킬게.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석양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와 두 아이 무덤 앞에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차에 타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리처드 하트만. 독일의 법의학자다. 30년간 수많은 시신을 부검했고 수천 건의 진실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기록보다 한 인간의 후회가 더 무거웠다. 죽은 자의 몸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사랑을 받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묘지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은 사랑은 절대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마침내 숨을 쉬었습니다.